그러니까 당원 80%, 여론조사 20% 이걸 합산해서 보면 한동훈 후보가 대략 50% 안팎, 나머지 네 후보가 50% 안팎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무게추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게 아닌가. 10년 후보들 대체로 전략 기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결선 가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2위 후보 싸움도 좀 치열한데 저는 나경원 후보를 조금 주시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작년 3.8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연판작 때문에 불출마했잖아요. 예, 동정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통 보수 후보다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지난 3주간 국민의힘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윤상현 캠프는 사정상 대변인 인터뷰가 어렵다고 해서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엄문어란 별칭으로 불리시는 분이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막바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당원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니까 사실상 일주일도 남지 않은 셈인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일강체제는 더 공고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서로 나를 도우라면서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엄 소장님 모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운명의 일주일, 한동훈 한판승은 가능할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맨날 전화통화만 하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엄 소장님 좀 간략히 저희 시청자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2020년 총선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180석을 이제 예측을 하시면서 엄문어라는 별칭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는 이제 170석을 예측을 하셨고 막바지에 이종섭 사태 등으로 굉장히 패색이 짙어졌을 때에도 그 예측을 바꾸질 않으셨어요. 일종의 소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사실은 제가 총선 1년 전부터 국민의힘 170석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서 1년 내내 장사를 해먹고 갑자기 그러니까 3월 초죠. 그러니까 네. 이종섭 사태가 벌어진 게 3월 3일 날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했고요. 그리고 3월 4일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이때부터 좀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 양재 하나로마트에 윤 대통령이 갔었는데 대파 논란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판세가 되게 안 좋아졌었는데 물론 저도 그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전망을 바꿔야 되는지. 근데 저는 그냥 그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주장했던 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제가 당시에 그 보수 유튜브 여러 군데 출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을 빼는 것이 이 구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판에 그 보수 결집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전망은 틀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게 그 보수층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픈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걸로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할 말이 있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게 왜냐하면 사실 깽판을 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막판에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고 사퇴하고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죠. 이게 한 열흘? 보름 이렇게 그 사태가 흘러가게 방치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이 조국혁신당 바람하고 함께 이제 합쳐지면서 태풍급으로 이제 이게 커졌고 이 그 태풍이 선거 끝날 때까지 사그라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이게 총선을 관통하는 그런 이제 키워드가 됐다. 그런 점에서 저도 사실 민심을 잘 못 읽은 부분 지금도 이제 그 당시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희망을 가졌던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보수 지지층이 이 투표장으로 가는 어떤 계기도 됐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이후에는 그러니까 집거 생활 한 3개월 정도. 약간 반성의 시간을 네, 가지신 건가요?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 기회로 좀 명예 회복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 국민의힘 전당대회 핫한데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이 80%가 이를테면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한 선거인단, 그리고 이제 20%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책임당원, 즉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의 민심은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한 레드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강하게 맞서서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원들의 생각은 보수 재건의 적임자가 누구냐인데, 사실 보수 재건은 그러니까 용산과 차별화 내지는 견제,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생각을, 당원 민심을 보면, 당원들의 생각을 보면 초반에는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앞섰어요. 선명성을 무기로.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이제 이 공방이 격화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천 논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탄핵 저지 당대표에 대한 선명성, 이거를 원희룡 후보가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내 후보가 되게 비슷하다. 객기니 독기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민심인 보수 재건의 적임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후보가 앞서 있어요. 앞서 있고, 또 최근에 그러니까 문자 공방이 한동훈 후보의 차별화, 견제, 이런 어떤 이 민심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오히려 있다. 오히려 강화시켜주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57%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 18, 원희룡 15, 이런 순으로 지금 오히려 2주 전보다 한동훈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민심은 사과를 여사가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걸 물어보지 말고 했어야 된다, 뭐 이거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원들의 생각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서로 좀 상충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 저지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이것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뒷받침, 지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보수 재건의 적임자, 이제 이거는 이를테면 차별화 내지는 이제 그 견제죠. 그러니까 양측은 되게 이제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여전히 그 신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불안감, 회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저는 사실 문자를 여러 차례 뜯어봤는데, 이 문자의 저는 구체적인 함의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자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풍에 직면하면서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최대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과를 그때 했으면 안 하는 것보단 좋았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저는 총선, 그러니까 뭐 승패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보다 국정농단이나 당무 개입이 전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를 중재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거예요. 접근이었다. 네, 인간적인 접근이었다. 그래서 저는 최순실급으로 막 그 국정농단하고 당무 개입했다고 보는데, 그럴 그 역량도 안 되고 그럴 의사도 전혀 없었다. 결국엔 지금 여론조사를 토대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경원, 원희룡 캠프에서는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가 전혀 당원 투표와는 다를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원희룡 캠프의 모 관계자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뽑는데 신총리 앞에서 물어보는 꼴이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깜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캠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요. 한 3주 전인가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앙케이트. 맞아요. 계속 네. 하는 거 네, 기자들한테도 네, 보여주더라고요. 앙케이트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 출연하는 펜앤드마이크 TV에서도 했었고, 디지털 조선 TV에서도 했었고, 신의 한수, 뭐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이런 데서 했었는데, 이런 데서 그러니까 어떤 채널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앞섰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 펜앤드마이크 TV에서는 원희룡 후보와 그 한동훈 후보하고 기타 나머지 셋 후보가 거의 반반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의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들 수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보다 더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네, 네. 내지는 이제 그 자유통일당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거 섞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채널에서 조사한 것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보다는 원희룡 후보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꼭 그 채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수준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 룰, 그러니까 당원 80%, 여론조사 20% 이걸 합산해서 보면 한동훈 후보가 대략 50% 안팎, 나머지 네 후보가 50% 안팎,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되게 팽팽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무게추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게 아닌가. 어떤 것을 계기로 좀 무게추가 기우는 그러니까 저는 것 같으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자 공방이 그러니까 진흙탕 전대라는 이제 일반 여론의 비판 네. 이런 것들이 직면했고 또 뭐 공천 사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장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토론 보면요, 이게 이 한동훈 후보는 0선이잖아요. 네. 다른 후보 다 합치면 16선이에요. 그리고 당장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후보 다 있잖아요. 뭐 장관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다 의원도 해봤죠. 하고 해볼 수 있으신 거 다 해보셨는데. 다 해봤죠. 당대표하고 저기만 못했어요. 네. 대통령만. 그런데 이제 이분들 한동훈 후보 하나를 잘 못 당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저는 오히려 토론 과정을 통해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또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어제 이제 뉴시스에서 한동훈 캠프가 자체적으로 그 안심번호를 돌려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과반 이상이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걸 관련해서 분명히 아마 한동훈 캠프 누군가에서 흘렸을 텐데 또 이제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우리랑은 뭐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보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각 캠프의 당원 안심번호 명부를 네. 배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했어요? 네.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갖고 지금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 또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편법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정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이제 각종 당원 명부나 이런 것들이 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내용 중에 한 60% 정도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에 대한 실제 여론은 한동훈 후보보다 다른 후보 3인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당원 선거인단이 83만 명인데 이 중에 37%가 영남이거든요. 37%가 영남이고 40%가 수도권이고 나머지 이제 충청, 강원, 제주 이런 데가 이제 23%죠. 그런데 사실 영남은요 투표율이 되게 높아요. 투표율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는 뭐 한 90% 됐고 거의 공산당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경선할 때도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대선 경선 말씀이신 거죠? 대선 경선. 그러니까 그리고 전당대회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당대회 때도 또 높아요, 거기가. 그래서 수도권의 한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영남권이 이제 그 당원 비중이 37%인데 실제로는 저는 한 50% 정도 될 거라고 봐요.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네,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수도권은 40%인데 실제로는 한 35%.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한 15% 이렇게 이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그 전당대회 결과는 개표 한번 열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 말고 새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조금. 다만 이것이 결선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렇게 보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각보다 세 사람에 대한 이 표가 득표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나머지 캠프에서는 아마 한동훈도 그 안심번호 돌려봤으면 그 과반수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쉽게 1차에서 끝낸다고 말 못할 거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기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론을 약간 또 이렇게 만들어가려는 그런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론을 파악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이게 제가 머니투데이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 네, 저희가 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최초의 머니투데이가 했어요. 맞아요. 엄청난 화제가 막. 그게 이제 ARS 조사로 했는데 제가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론을 조금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ARS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곧 지지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결과가 바탕이 돼갖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탄생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한국갤럽 차기주자 선호도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이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 두 개가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거는 대세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고 싶어서 대세론을 통해서 이걸 확산해서 1차에서 결판을 내기 위해서 뭐 그런 조사 전략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까 살짝 언급하셨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에는 이제 원희룡 후보의 약간 고전도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친윤을 등에 업고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아쉬운 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토론에서도 약간 이렇게 스스로도 멘붕이 오신 것 같은 찰나도 계속 보이고 이래서 좀 친윤계가 이 정도밖에 실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원 후보 뭐가 패착이라고 좀 보세요 이번에? 저는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는 되게 잘했다고 봐요. 출마 선언하고 아마 대구 갔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서 당원 간담을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무슨 얘기 했냐면 이게 탄핵 저지 강력하게 할 적임자는 바로 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쳐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원들이 좋아하는 멘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아직도 감옥에 못 보내고, 그쵸.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양자 회담 했을 때 있어요. 그 총선 지고 나서. 그때 보수층이 되게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열받았냐면 저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항복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이런 여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지금도 대통령 지지율 보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 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 그리고 60대 이상 이런 데서 안 좋아요. 전 이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는 공략을 잘했어요. 그래서 탄핵 저지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탄핵 제지 적임자로서 그러니까 원희룡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을 한 거죠.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당원들의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 탄핵 저지 적임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 검사 2번 연속 대통령은 안 된다. 그때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이를테면 용산하고 차별화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두 개의 아젠다를 던져놓고도 스스로 이걸 발로 차버린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문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그냥 확 빠져버린 거죠. 이를테면 이제 하루살이가 불법으로 뛰어든 그런 모양새인데, 그리고 공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지만 혼자 했다,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사천까지는 아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이제 그 격가지에 너무 전투력을 갖다 박은 거죠. 이러면서 초기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강력한 닭고수로 부상하다가 주저앉은 거죠. 사실 지금도 메시지를 보면 계속 탄핵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그 특검을 고리로.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 제3자 추천 그 특검 이제 주장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원희룡 후보의 생각은 어떤 것이 됐든 어쨌든 특검은 안 된다 하는 순간 탄핵으로 간다. 저희 인터뷰에서도 기사가 그렇게 제목이 특검하면 탄핵 이렇게 뽑혔는데 사실은 거기에 댓글은 다 탄핵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는 거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 받아들이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도 계속 그 한동훈이 되면 탄핵으로 간다 이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보실 때 어떠세요? 실제 한동훈 대표가 되면 이 야당이 만약에 수정안을 그렇게 낼 경우에 사실은 좀 반대할 명분이 조금 사라지잖아요. 원희룡 후보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되게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탄핵 저지 당대표를 이제 첫 번째 아젠다로 제기를 했으면 그 얘기가 계속 헤드라인으로 뽑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자 수령에 빠지면서 언론에서 볼 때는 댓글도 많이 달려야 되고 또 이게 조회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쵸. 되게 이제 그 이를테면 야마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저것 계속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분산이 되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탄핵 저지 당대표를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대표성도 같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런데 일일 일 메시지 이런 전략으로. 근데 계속 내부 문제에 빠지면서 이런 어떤 스탠스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그 이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수정안을 냈을 경우에 야당이 좀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요. 그 최상병 특검법은 저는 언젠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출처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고 또 탄핵으로 가는 그러니까 징검다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여야 합의로 저는 최상병 특검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최상병 특검법은 그 언젠간 받아야 대통령 지지율도 네, 저는 네. 상승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 받아도 별거 안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또 이제 댓글팀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게 뭐, 이거는 전당대회 끝나고도 야당에서 계속 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자폭전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 내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좀 이 부분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댓글팀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실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댓글팀 문제가 처음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 문자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댓글팀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그 팬덤이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는 팬클럽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갈등이 폭발하니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수 유튜브 이런데 뭐 출연하거나 이런데 얘기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의 개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그 강력한 팬덤들이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한동훈 전 그 비대위원장도 그 당시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런 팬클럽들이 많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활동을 한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한 전 위원장이 그 연관이 돼 있는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동훈 그 후보 같은 캐릭터를 볼 때는 댓글팀을 운영할 만한 성격이나 배포가 안 돼요. 뭐 이거 평가자료하는 게 아니고. 야당에서는 뭐 징역을 보낼 수 있는 뭐 카드다 뭐 이렇게 지금 그거는 이제 같아서. 그 한동훈 후보를 공략하기 위한 거지. 네.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발달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저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좀 앞지르는 결과가 좀 나오면서 요 2위 후보 싸움도 좀 치열한데 좀 누가 결국에 2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나경원 후보를 조금 주시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작년 3.8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연판작 때문에 그쵸. 불출마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
여론이 좀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동정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경원 후보는 한번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쫙 퍼져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통 보수로 인식을 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 이런 데 가면 약간 듣보잡 후보 약간 제주도에 오래 계셔서 그런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운동권 출신이고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정통 보수 후보다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당원들하고. 네. 소통을 하려면 밥 먹고 술 먹어야 되는데 네. 이게 나경원 후보는 밥 사고 술 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재산도 많고. 근데 원희룡 후보는 돈이 없거든요. 그 사람 원희룡 후보는 지지해도 술 사고 밥 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 의원들이 대체로 다 나경원 후보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래서 돕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 또 이제 본인이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 순수한 그런 마음인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이제 조직적인 분위기, 조직적인 지지세로 이어지면서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최근에 꺾었다. 그게 이제 지난주 한국갤럽 전국 지표조사 결과인데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럼 친윤의 조직표라는 건 사실상 큰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기 조금 어렵다. 원래 원희룡 후보한테 다 붙었다고 다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붙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밑에 이제 책임 당원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은 원희룡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 유보하고 있다. 약간 친윤계에서도 지금 이제 몇 번 토론에서의 몇 번 이렇게 좀 실책 같은 걸 보면서 우리 좀 대표 선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본선에서 그러니까 그 23일 1차에서 그거 더 잘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친윤이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해진 룰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동적으로 잘 이길 사람. 그렇죠. 잘해야 지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생략하고 보는 거죠. 그 나경원, 원희룡 다 사퇴하고 나를 도와라. 사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요 며칠간 이제 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1차 투표 전에 단일화한다는 건 별 실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단일화 선언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일이 1차인데 23일 이전에 양 후보가 단일화 선언을 하게 되면 본선 때 연대하겠다. 이렇게 단일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퇴는 안 하고 그냥 단일화를 그렇죠. 하겠다고? 1차 때 2위 하는 사람 쪽으로.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되면 1차에서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23일 이전에 나 원 후보가 단일화 선언을 하고 28일 본선 때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2위 중심으로. 누가 2위가 되든 밀어주겠다는 그렇죠. 선언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스케줄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결선에 그래서 갈 가능성이 얼마 정도 퍼센티지로 보신다면? 그렇죠. 저는 이제 많이 보면 5대5 정도 된다. 좋게 보면. 좋게 보면이고 그러면 그냥 보시면 한 30% 정도. 30% 정도. 흥미진진하게 가려면 좋게 봐야겠죠. 결선에 만약에 이제 가면 보니까 1차 투표 5일 이후에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5일 동안 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아마 정말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것이 확실히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제 투표가 끝나버리게 돼서 뭐 엄청난 마타도어가 막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5일 동안 막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서 2위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문자 공방이 대표적인데요. 그 문자 공방이 조금 이제 너무 빨리 공개가 됐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번 주 중반쯤, 그러니까 23일 앞두고 하다가 그냥 끝났을 텐데. 그래서 이게 그 친윤 후보들 대체로 전략 부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결선 가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이란 대통령 선거 보면 개혁파가 1차 때 43%인가 얻었거든요. 4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 이제 다 보수파 후보였고. 근데 결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그 개혁파 후보가 53%인가?
이렇게 10%포인트 정도 앞서서 당선이 됐는데, 이번 그 전당대회도 비슷할 것 같아요. 결선 가더라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청년 후보들의 정치력을 보면, 결선 가더라도 조금 역전은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하신 엄문호 소장님께서 결선 갈 가능성 좋게 보면 5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변수가 또 벌어질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